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운다. 중세국어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과 글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했듯이 국어도 변화해. 요거 형 한편 해봐. 그거 써있지.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고정 불변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 변하는데 그 변하는 양상이 기존에 없던 언어가 만들어지거나 생성, 발전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게 변화야. 이걸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시기. 훈민정음이 몇 년도에 만들어져? 1443년 15세기. 현대의 국어 자료를 비교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지. 뭐 요정도. 나머진 됐고 이 정도. 요게 가끔씩 문제 요만큼이 요 세 줄이 가끔가다 문제에서 언급될 수 있어. 근데 언어의 역사성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 반드시 기억하고. 나머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우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1933년도에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조금씩 조정되어서 온 거야. 근데 거기에는 표기의 통일성이 있어. 어떤 경우는 이렇게 표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하고 그 통일성이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 여기 적어보자. 표기의 통일성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소통 장애. 내가 준 문제들은 다 풀고 들어갔니? 좀 남았니? 언제예요? 중간고사 거. 저 다 풀었어요. 다 풀었었어? 좀 남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 부지런히 풀고 부지런히 외우고. 암기 이번에 진짜 미친 듯이 암기해야 된다. 네. 이번에 중세국어 애들이 여학생들이 특히 이거 잘 몰라. 중세국어 배우고 나서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그러면 뒤집을 수 있어. 자,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게 국어가 변화되는 양상, 음운, 표기, 어휘 면에서 이거 형 한편 해봐.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변화되는 양상을 봐야 돼. 음운, 표기, 어휘.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음운이면 뭐야? 자음이나 모음이 말하겠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나오고 있어? 예디응 지금 쓰니 안 쓰니? 안 쓰지. 아래야는 써 안 써? 안 쓰지.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말의 높낮이 성조. 성조라는 것도 지금 없단 말이야. 근데 예전엔 있었다고. 그게 다 의문이야. 되겠죠? 그 다음 표기법.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너네들 모를 만한 단어들. 후민정음의 어제. 어제가 뭐냐면 yesterday가 아니라 이 어가 임금이란 뜻이야. 제가 만들다. 임금께서 세종 임금께서 만든 거잖아. 그 서문. 서문이라는 건 뭐야? 어떤 책을 썼어, 글을 썼어. 거기에 머리글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 소설책 보면은 자모, 자음과 모음, 음가. 이 음가라는 것은 음의 가치, 발음을 말하는 거야. 발음. 안 적어도 다 기억할 수 있겠어? 음가. 운영 방법을 설명한 예의를 한글로 풀이한 것이다.
응? 선문 자문 없는 아니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는 놓친 거는 네. 없어.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1459년에 기록이 된 거야. 훈민정음을 만든 건 1443인데 한참 뒤에 기록이 된 거야 얘네가. 자, 그 다음에 서문이고 번역문이고 여기 주제는 훈민정음을 만든 취지, 목적이 뭐냐라는 거야. 의. 그 특징, 한문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요거 밑줄 그어봐. 언해 방식이다. 언해. 이게 언문으로 해석했다는 뜻이야. 언문이 우리말이야. 우리말의 명칭 변화.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언급되는 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자, 중세시대. 이따가 시기 구분해 줄 건데 우선은 중세시대. 그 다음에 근대. 근대 다음에 현대야.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르니 현재? 한글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것을 한글이라고 부른 게 얼마 안 됐어. 근대 때에는 일제강점기 때 근대겠지? 그때는 국문이라고 그랬어. 한글이란 말 없었어. 중세 때는 뭐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을 때 우리말을 한글이란 말은 안 썼어. 그때 훈민정음이라 썼어. 또는 언문 또는 암클 이렇게 우리말의 명칭, 우리말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여기 언해로 해석했다. 언해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한문을 번역했다 이런 뜻인 거야. 해석했다. 되겠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요런 말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 목적이 논리정연하게 서술되어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몇 년이겠어? 1443이겠지. 국어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중세하고 현대의 차이점, 차이는 뭐고 공통점은 무엇인지 요거 위주로 봐야 돼. 특히나 뭐 의문이 어떻게 갖고 다른지, 표기는 어떠한지, 어휘는 어떠한지 이런 점에서 공통점하고 차이점 위주로다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언어 역사상 한 번 더 나오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언어의 특성을 말한다. 그게 언어의 무슨 성이다? 역사성.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단어의 소리, 발음 또는 음가 그리고 의미가 변한다. 또 문법 요소가 변화한다. 뭐 문법 요소에는 뭐 조사나 어미 등이 여기 대표적인 거야. 뜻이 달라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얼굴 있지 얼굴. 얼굴이란 단어는 중세 때에는 외모 전체였어. 근데 현대에 오면 어떻게 돼? 외모 전체가 아니라 얼굴만, 낫.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의미가 달라지. 이 얼굴이란 단어가. 요거는 의미가 완전 달라졌지. 요거를 의미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놈이라는 단어가 있어. 놈이라는 단어는 중세 때에는 비속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비속어, 그 다음에 보통 사람, 두 가지로 쓰이다가 현대에 오면은 비속어로만 써요. 이거는 이동이 아니지. 두 개의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로만 의미가 줄어든 거지. 이거는 의미 축소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뭘까? 어리다가 있어.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중세 때는 어리석다. 근데 이게 현대에 오면은 나이가 젊다. 나이가 영하다. 이거는 의미 축소겠어, 이동이겠어? 이거는 의미 이동이지. 되지? 아예 더 정리해줄게. 더 있어. 자, 말쌈이라는 게 있어. 말쌈. 이거 아래하다. 쌍시오 밑에. 요게 중세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랭귀지, 말. 이런 뜻도 있고, 어른들께 높임법으로 쓰는 말씀.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게 현대로 오면은 어떻게 돼? 말씀으로만 쓰여. 랭귀지 말고. 그럼 이건 뭐겠어? 의미 이동이겠어? 축소겠어? 그렇지, 이건 의미 축소지.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어여쁘다가 있어. 어여쁘다. 이 어여쁘다는 중세 때에는 가엾다, 불쌍하다였어. 근데 현대로 오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 현대로 오면 예쁘다로 써요. 그럼 얘는 의미 이동이겠어, 축소겠어? 의미 이동인 거지. 완전 달라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쓰이는 하다가 있고, 아래 아가 찍히는 하다가 있어. 요거는 두, 동사야. 어떤 행위를 한다. 아니, 동사. 얘는 많다. 형용사. 이거 되게 많이 나와. 기억해둬야 돼. 지금 어휘와 관련해서 쭉 몇 개, 한 대여섯 개 정리해줬지?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됐지? 됐지? 세상 없어도 이거는 맞춰야 된다. 됐지? 자, 지금 요거 설명해 준 거야, 요거. 의미가 달라지는 거. 요거 설명해 준 거야. 소리가 달라지고 문법 요소가 달라지는 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도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이다. 언어의 역사성.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해 주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다? 생성, 발전, 소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온. 온이라는 단어가 오늘날로 쓰면 어떻게 되니? 얘가 100이야, 100. 100. 근데 얘는 지금 써, 안 써? 안 쓰지. 그럼 얘는 뭐 된 거야? 소실된 거야. 중세 때 쓰던 거. 이게 중세 때 쓰던 거야. 여기 현대고. 또 요것도 있어. 요 가람이라고 있거든? 가람? 중세 때는 가람이었는데 현대 구하면 어떻게 돼? 강으로 바뀌어, 강.
한강. 그래서 저쪽에 저 어디야 목동 쪽 가면 한가람 고등학교라고 있어. 한가람. 걔는 한강 고등학교라는 뜻인 거야. 왜는 이게 산이야 산. 마운튼. 요런 것도 지금 다 소실된 거잖아.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언어를 시대적으로다가 구분했을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국어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연표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918년을 포함을 시키고 1592 임진왜란을 포함을 시켜서 요렇게가 중세국어야. 918년 이전이 고대국어.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포함시키면 안 되고 그 이후부터 갑오개혁까지가 근대국어야.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현대국어인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도 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있지. 요걸 기점으로 해서 중세 전기, 중세 후기. 우리는 특히나 중세 후기를 배우게 되는 거야. 918년이면은 세기로 나타내주면 몇 세기니? 10세기 초. 1443은 15세기 주변. 임진왜란은 16세기 말. 갑오개혁은 19세기 말이 되겠지. 이것도 적어. 여기에 훈민정음 창제하고 고려건국 사이에 1392가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 왜? 이건 조선건국이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조선의 수도가 어디니? 한양이지.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어? 개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고려 이전에는 뭐였어? 나라가 통일신라였지. 통일신라는 수도가 어디야? 경주, 즉 서라벌이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또 뭐가 나와? 언어의 중심지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언어의 중심지가 남부지역, 경주가 남부거든. 남부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언어 중심지가. 개성하고 한양하고 되게 가까워. 그래서 중세 때에는 쭉 언어의 중심지가 중부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 숫자하고 세기 표현하고 다 외워두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근대국어 시기에는 의문과 문법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현대국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요것도 기억해둬. 그리고 요런 표현들 있지. 고대국어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전까지. 중세국어는 고려건국이부터 16세기 말까지. 근대국어는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현대국어는 갑오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되죠? 되죠? 넘어간다. 한 20분 전에는 아주 그냥 나 열심히 할 거라고. 이제.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예, 나는 민지 알지. 민지 지금 굉장히 지금 지금 그 결의의 차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자음하고 모음으로 구분돼 있어. 자음하고 모음. 얘네 둘 다 뭐야? 운이야. 음운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분절 음운. 이분절 음은 쏘리. 자, 분절 음운 중에서 분절 음운 내지는 음소에 해당되는 거야. 음소. 음운 중에서 운소는 장단음.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그 다음에 성조. 말에 높낮이. 강약. 근데 그 중에서 얘는 분절음은. 요 운소는 비분절음은이겠지. 말의 높낮이가 성조. 성조. 자, 이따가도 하겠지만 성조는 방점을 통해서 나타내준다. 이 방점은 글자 왼쪽에 찍힌다. 지금은 방점 없겠지. 되게 헷갈려요. 성조를 통해서 방점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방점을 통해서 성조를 나타내주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음하고 모음 둘 다 기본 글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음의 기본 글자, 모음의 기본 글자. 자음의 기본 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그노모쉐이. 그 다음에 기본 글자는 아래, 아, 이. 되지? 그 다음에 기본 글자는 상형의 원리. 둘 다 상형의 원리. 모양을 본뜬 거야. 모양을. 그런데 무엇의 모양을 본떴느냐? 자음의 기본 글자 5개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고, 모음의 기본 글자는 천지인을 본뜬 거야. 이 천지인이 성리학에서 3제에 해당되는 거야. 순서대로 하늘, 땅, 사람. 이 세상에 나타난 출현 순서야. 하늘이 먼저,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사람. 되겠죠? 여기서 이 천이 아래 아를 나타내 주는 거고, 땅이 모음, 그 다음에 이가 사람인을 본뜬 거야. 되겠죠? 되죠? 그 다음에 가획자는 기본자에다가 획을 추가하는 거야. 획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상이 되지? 미음에서 획을 추가한 비읍. 되죠? 우리가 그 문자 번호할 때 그 문자 패드 보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키보드 자판이잖아. 근데 삼성 거는 천지인 자판이잖아. 그래서 디귿을 나타내려면은 니은에다가 획 추가 버튼 누르지, 그치? 이게 천지인 방식인 거야. 천지인 자판인 거야, 그게. 아마 잘 알 거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안 쓰이는 거 요거. 요것도 이응에서 획을 추가한 건데 요거 이름 뭐야? 여린 히읗. 와우. 오케이. 됐죠?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 추가했대. 그리고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글자다. 획을 추가할수록 소리가 세진다.
근데 웃긴 게 이게 우리나라 글자에만 있는 거야. 획을 추가할수록 소리가 세지는 게 소리하고 글자 모양에 그대로 나타나. 획을 추가하면 소리를 세게 한다는 게 소리에서도 반영이 된단 말이야. 이런 글자가 세계에서 없어. 이거 우리나라만 유일해. 이거를 자질 문자라고 하는 거야. 소리의 성질이 글자 모양에도 나타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본자의 획을 더했으나 가획의 의미는 없는 예외적인 글자. 그래서 얘는 이체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여기 해당되는 게 예디응. 그리고 리을을 반설음이라고도 해. 그리고 이 삼각형 모양이 반치음. 이 중에서 지금 자음 요 표 내에서 지금 현재 안 쓰는 게 여린 히읗하고 반치음하고 예디응은 지금 현대국어에 없지. 자, 그리고 얘를 구분해 줘야 돼. 그냥 이응하고 예디응하고. 봐봐, 예디응은 지금 요 기역 라인에 있어. 요 이응하고 라인이 다르지, 그지? 이응 라인에는 여린 히읗하고 히읗만 있는 거야.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응은 초성에 올 때, 종성에 올 때가 있어. 초성에 올 때는 자음으로 인정 안 돼. 종성에 받침에 올 때만 자음으로 인정이 돼. 그런데 예디응은 초성에 올 때도 자음으로 인정되고 종성에 올 때도 자음으로 인정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궁이라는 글자가 있어. 얘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야. 그런데 욱이라는 글자는 모음하고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되죠? 그런데 예디응을 쓴다. 그럼 얘는 자음 있는 거야, 초성에.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자모자가 되는 거지. 봐봐. 이렇게 쓰였어. 그럼 얘는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자음하고 모음으로 돼 있는 거야.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음이 총 몇 글자니? 17개 맞아? 17개 맞아. 17개. 봐봐. 여기 17개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 순경은 비읍 이런 것도 있고, 뭐 히읗을 2개 쓰는 것도 있고, 뭐 이응을 2개 쓰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다. 여기 17개 포함되는 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모음으로 가서 아까 기본 글자 아래야 이가 있다 그랬지. 여기서 또 파생이 되는 거야. 초출자가 있고 제출자가 있어. 초는 한 번, 1회. 제는 2회. 이런 뜻인 거야. 다시 제자거든. 아래야 하나와 이를 결합하는 글자. 초출. 아래야 하나와 초출자를 결합하는 글자. 되겠죠?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몇 개야? 모음이 11개지. 그래서 처음에 훈민정음은
자음하고 모음 합해서 몇 개야? 28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안 써있는 여기 모음에서 11개에 미포함되는 애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가 있어? 와, 워, 왜, 뭐, 예, 뭐 요런 애들이 있는 거야. 다 적어. 민저 이해되니? 네. 괜찮지? 다현이 어때? 이해지. 완전 잘 되지? 네. 나 지금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 자, 마지막이 카메라. 예. 예. 예술할 때 예. 됐죠? 내일이 시험이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빡세게 외워야 된다. 넘어갈게. 자, 112쪽.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글자 해가지고 아래야 순경은 비읍, 반치음, 예디응, 여린히 얘네 5가지는 다 외워줘야 되겠지? 이제 글자 왼쪽에 점을 찍는데 이걸 두 글자로 무슨 점이라 그랬어? 방 방점. 방점을 통해서 뭘 나타내준다? 성조. 성조는 뭐야? 쉽게 말해서 말의 높낮이라 그랬지. 말의 높낮이. 요거 이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돼. 발음은 그냥 아라고 발음하면 되고 얘는 그냥 브라고 발음하면 돼. 읽을 때. 얘는 스라고 발음하면 돼. 얘는 그냥 똑같이 이응. 얘는 이응하고 히읗의 중간으로 발음해주면 돼. 그냥 이응으로 발음하면 돼. 근데 정확한 발음은 그건 아닌데 너희들이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는 거지. 훈민정음, 창제정신 요거 4개 외워줘야 돼.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창조정신은 뭐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뜻이야. 실용정신은 어떻게 돼? 실생활에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애민정신. 세종대왕 이거 왜 만들었어? 쓸데없이.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만든 거야. 그래, 자주정신.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고유의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민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자주정신이에 담겨있다는 거야. 되겠니? 여기 포인트 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이따가 본문 하면서 보자고. 듣고 자, 당시 자음 모음 아까 얘기했지? 자음 17개, 모음 11개. 여기 포함 안 되는 것들도 있긴 있어. 되지? 띄어쓰기를 안 했어. 저거. 띄어쓰기 X. 띄어쓰기는 근대부터야. 중세 때는 안 했고 가로 쓰기 아니고 세로로 쓰기. 여러분 글자 왼쪽에 이렇게 점 찍혀 있지 요거. 하나 찍힌 것도 있고 2개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찍혀 있는 것도 있어. 요게 방점인 거야. 방점은 경우의 수가 안 찍히거나 하나 찍히거나 2개 찍히거나 3개는 없어.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학교에서 이거 옛날 책 이걸로 설명했어? 안 했지. 이걸로 아마 안 할 건데 하게 되면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봐봐. 한자하고 한글을 같이 썼지. 이거를 한자 한글 병기 표기라 그래. 한자는 다 이렇게 썼어. 봐봐요. 문도 이렇게 쓰고, 통도 이렇게 쓰고, 문자도 이렇게 쓰고. 되겠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 안 한다고 얘기했고, 세종화지 훈민정음.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갔지. 네. 자, 5분 쉬었다 갑시다. 네. 중세 표기 중에서 연서 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병서 표기가 있어. 이 연서 표기는 자음을 위아래로 나란히 쓰는 표기를 말해. 병서 표기는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야. 이 연서 표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야. 요거 아까 이름 뭐였어? 순경은 비읍이었지. 되겠니? 요런 게 4개가 있어. 요렇게 하면 뭐겠어? 순경음 미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뭐겠어? 순경음 쌍비읍 되겠지. 되지? 그럼 요건 뭐겠어? 순경음 피읍 되겠지. 간단하지? 그 다음에 병서 표기는 다시 2개로 쪼개진다. 각자 병서하고 합용 병서가 있어. 자, 참고로 요 지금 표기하는 거는 초성과 관련된 거다. 초성. 각자 병서는 자, 여기에서 초성에 있는 얘네들 말하는 거 똑같은 모양이지. 그리고 각자 병서는 현대 국어에도 있다. 근데 이 합용 병서는 현대에는 없어. 자, 차례대로 읽으면 꿀, 쌀, 똥 이렇게 되지, 그지? 합용 병서는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 봐봐. 다른 모양이지.
맨 뒤에 걸 된수로 발음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얘 맨 뒤에 있는 게 시옷이지. 그러면 쌀이라고 발음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 개 발음 같은 거야. 얘는 뒤에 있는 거 발음해주면 똥이 되겠지. 쉽지? 간단하지? 자, 근데 얘네들 이름이 다 달라. 얘는 맨 뒤에 거 빼고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 얘는 뒤에 거 시옷 빼고 그냥 비읍계 합용병서. 얘는 디귿 빼고 앞에 거 시옷계 합용병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때 합용병서 중에서 얘네 있지. 비읍 시옷계하고 비읍계 있지. 얘네만 별도로 뭐라고 부르냐?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니네 동생이다. 아, 노비다, 노비. 아, 진짜로. 근데 주의사항. 봐봐. 여기 봐봐. 잠깐 봐봐. 어두자음군을 이야기를 할 때 연서 표기에는 당연히 없어. 각자 병서에도 없어. 합용병서 중에서도 얘네 두 개만이야. 근데 일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니네 학교 특히나 조심해야 돼. 이거 시옷계도 어두자음군이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때 다시 되물어. 선생님 시옷계는 빼고 비읍계하고 비읍 시옷계만 어두자음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봐.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거 EBS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니네 학교 선생님 이거 매번 말 바뀌어 이거.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요것만 어두자음군 했다가 어떨 때는 이거 포함시키기도 해. 근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어두자음군. 그리고 이건 다 초성과 관련된 거야. 됐지? 요거 고급진 거 하나, 요거 하나 알아야 돼. 됐지? 그 다음에 또 표기법 중에 또 하나 졸려? 지금 잠이 와 지금? 응? 경하는 거 습관이에요. 자, 사람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뒤에 붙어. 이나 을이 붙어. 얘를 사람이라고 표기하거나 사람을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고 또 아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현대어랑 똑같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개를 섞어줄 수도 있어. 사람미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이때 첫 번째 미음을 밀어주는 거잖아. 얘를 연철이라고 그래. 연철. 다른 말로는 이어적기. 두 번째 거는 분철 표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구분한다 그 얘기야. 얘는 끊어적기. 세 번째 거는 거듭해서 적어줬지. 얘는 중철. 중복해서 적는단 말이야. 내지는 혼철이라고 돼. 그리고 얘는 거듭적기. 잘 봐. 15세기에는 연철만 써. 16세기에는 연철하고 분철을 같이 써. 근대 때에는 연철, 분철, 중철 세 개를 써.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세종어주 훈민정음 15세기 거니까 요 연철 표기 요거에 주목해야 되는 거야. 되겠니? 그치? 그 다음에 잘 알겠지만은 모음조화라는 게 뭐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만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모음조화는 중세도 있고 현대도 있어. 근데 중세가 현대보다 더 잘 지켜. 현대 국어는 이 모음조화 깨뜨리는 게 몇몇 개가 있다라는 거야. 양성 모음에 뭐 있어? 아, 순서대로 알아도 야, 오, 요, 아래야. 음성에는 어, 여, 우, 유, 으. 중성 모음에는 이가 있는 거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예를 들면 잘 봐. 먹다에다가 명령 붙으면은 먹어라 되지. 잡다는 양성이니까 되게 잡아라가 되지. 되지? 예. 과거 시제도 마찬가지야. 잡았다가 되지. 먹었다가 되지. 되지?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도 이게 되게 많이 나와. 퐁당 퐁당, 풍덩 풍덩. 되지? 여기까지 됐어? 다 적었지?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주는 프린트 앞으로 되게 많을 거야. 그거 저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복습을 해줘야 돼. 중세도 모음조가 있고 현대도 모음조가 있다 그랬지. 근데 이거 봐봐. 봐봐. 현대국어부터 봐봐. 현대국어의 조사, 목적격 조사를 보면은 그냥 을하고 를만 있어. 둘 다 음성이지. 보조사에도 은하고 는이 있어. 둘 다 음성이지. 사람, 얘는 양성인데 을이 붙었고 음성. 사슴은 음성인데 음성 맞게 쓴 거 사자. 양성인데 음성이 붙었고 얘는 음성인데 음성이 붙은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을하고 르를 구분하는 건 앞에 말에 자음이 있냐 없냐야. 앞에 말에 자음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오는 거고 앞에 말에 받침이 없으면 얘네들이 오는 것 뿐이잖아. 그지?
근데 현대 국어는 양성하고 음성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중세 때는 이거를 또 구분을 해줬어. 봐봐. 을만 쓴 게 아니라 을하고 아를 구분을 했어. 양성과 음성으로다가. 얘가 사람이 양성이니까 알이 붙은 거야. 음성. 사슴이 음성이니까 음성이 붙는 거고. 사자 양성이니까는 양성 난이 붙은 거고 얘가 음성이니까 는이 붙는 거야. 다현이 이해했어? 근데 응. 상호는 왜 우선 어가 음성이잖아 여기. 아, 만약에 현대 국어 쓰면은 사자 난 상어는 안 하고 그냥 사자는 상어는 똑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중세 때는 난하고 는으로 또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지. 목적조도 마찬가지. 봐봐. 중세 때는 양성하고 음성을 또 구분하잖아. 그래서 사자 랄 상어 르이지. 근데 현대는 그냥 르로만 쓴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됐어? 요 차이가 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단기 특강 있지? 지금 현재 단기 특강 있지?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새로 쓰는 뒤쪽 페이지요? 저 없는 것 같아요. 단기 특강. 이거 갖고 다녀. 몇 쪽이 필요해요? 6쪽. 저 있어요. 봐봐 이러면은 내가 계속 출력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니네들이 이거를 잃어버리거나 뭐 안 갖고 오거나 이러면은 이게 또 분산돼 버려. 이 프린팅을 꼭 묶어가지고 다녀라. 시험용 파일에다가. 봐봐. 요게 지금 현대국어 문법이잖아. 현대국어 문법이지? 네. 자, 거기 단모음 체계표 봐봐. 딴 거 보지 말고. 단모음 체계야. 단모음은 발음하는 도중 입술명 혀의치가 안 달라지고 이중모음은 달라지는 거지.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10개지 그지? 근데 이 중에서 나랑 그 문법 특강 들을 때 얘네들 있지? 기억날 거야 얘네. 얘네는 중세로 가면은 이중모음이야.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중세로 가면 이중모음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분석을 해줘야 돼. 어떻게 쪼개지느냐. 얘는 플러스 반모음 2. 얘는 플러스 반모음 2. 얘는 플러스 반모음 2. 얘는 플러스 반모음 2. 다 반모음 2로 끝나는 애들이지? 맞아? 네. 그 다음에 얘가 음성이었지? 그럼 얘도 음성인 거야. 얘가 양성이었지? 그럼 얘도 양성인 거야. 꽃게 할 때 개는 음성이고 강아지 할 때 개는 양성인 거야. 됐지? 얘는 음성이었지? 그러니까 위도 음성이 되는 거야. 오가 양성이니까 외도 양성이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싹 다 반모음 2로 끝나고 있다는 거 중요하다. 왜냐면은 더 어려운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오늘 배우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암기해야 돼. 다음 주까지. 됐지? 예. 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주격 조사를 배울 거야.
현대에는 주격조사가 되게 많아. 이, 가, 깨서, 에서. 그런데 중세 때에는 요거 이 하나야, 이거. 근데 얘를 갖다가 세 개로 분화시킬 수가 있어. 요렇게 생긴 이, 그 다음에 이응을 뺀 이, 그 다음에 생략. 그럼 요 이를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예시를 먼저 써줄게. 잘 봐. 1번인 예시들은 다 뭘로 끝나니? 받침이 있는 걸로 끝났지. 받침이 있는 걸로 끝날 때는 요게 쓰이는 거야. 2번하고 3번은 둘 다 받침이 없지. 근데 3번은 마지막 글자의 모음이 얘는 2로 끝났고 얘는 반모음 2로 끝나는 거지. 2번은 받침도 없으면서 얘는 아래 아로 끝났고 얘는 여는 어떻게 된 거야? 반모음 2 플러스 어로 끝난 거야. 사자는 아로 끝난 거지. 되겠어? 그래서 3번은 안 써주는 거야. 그냥 나비라고 쓰고 해석은 나비가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호랑이도 마찬가지. 불휘도 마찬가지. 불휘는 해석이 뿌리 가가 되는 거야. 그 자체로. 사람은 연철시켜야 되니까 사람이, 짜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은 사람이, 짜장면이. 되죠? 두 번째 애들은 그냥 그대로 짝대기만 붙여주면 돼. 공자에다가 짝대기 붙여주면 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요게 공자잖아. 짝대기 붙였지. 그러면 얘는 공제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공제. 근데 공자는 높은 사람이니까는 공자가 하면 안 되고 공자께서. 되지? 부텨. 부텨가 부처야. 부처. 얘는 여에다가 그냥 얘만 붙이면 돼. 이만. 그럼 읽을 땐 부티에. 뜻은 부처께서. 되지? 그 다음에 사자는 사제라고 쓰고 사자가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이었던 애가 중세 때 보면 이중모음 된다는 거 알아야 요 3번의 불휘 예시를 이해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죠?
넘어가. 넘어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있어. 자, 얘도 현대 국어에서는 의 하나밖에 없어. 중세 때에는 달라. 중세 때에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첫 번째 시옷, 두 번째도 시옷, 세 번째는 애, 네 번째는 의. 얘네들은 유적명사에 쓰이는 거고 생명이 있는 애들. 요 첫 번째 거는 무적명사에 쓰이는 거야. 생명이 없는 애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이렇게 쓰이는 거야. 나라. 삼, 4번하고 2번의 차이는 뭘까? 2번은 유적명사 중에서도 높은 존재. 그래서 2번의 시옷하고 1번의 시옷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 1번은 이렇게 적으면 돼. 나랏. 아까 본문 해석에서 나랏 말씀을 배웠지. 그때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은 나라의. 부처하고 임금은 높은 존재잖아. 그럼 어떻게 써준다? 부텟. 쓰고 부처님께서. 임금. 임금은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임금하고 시옷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럼 임금님께서. 쏘리. 부처님의. 관행구 조사니까 해석은 임금님의. 쏘리.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연철까지 해서 보여줄게. 사람의. 얘는 사슴의. 얘는 그냥 보통 유적명사잖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요게 양성이니까 양성이랑 결합되고 얘가 음성이니까 음성이랑 결합된다 생각하면 돼. 왜? 얘가 양성이고 얘가 음성이죠. 당연히 돼? 그 해석은 사람의, 사슴의. 되지? 너무 쉽지? 외워야 되고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4주 5주 지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 본문 들어가 버리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아까 해석은 먼저 했지만 이제 문법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모음조화,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이런 애들.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 본문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요 프린트를 편다. 자, 중세 8종 성법이라는 게 있어. 중세 8종 성법. 이건 뭐냐? 중세 때 받침, 즉 중성을 표기할 때
8개의 자음으로만. 그 8개의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 그냥 이응 말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원래 그 받침이었는데 그걸로 바꿔준다 그 얘기야. 자, 현대국어에서는 디귿하고 시옷을 받침을 디귿하고 시옷 받침을 디귿으로 통일하거든. 근데 여기 3번하고 7번을 보면은 디귿하고 시옷이 구분돼 있지. 중세 때에는 디귿하고 시옷 받침을 구별하여 다른 소리로 발음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되겠니? 참고로 자, 중세 때에는 팔종성법, 근대 때에는 칠종성법, 현대 때에는 무슨 종성법은 아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현대 국어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종성법은 표기하고 발음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했듯이 팔종성법은 그녀 다리만 보세 용이 되는 거고 예디응. 근대 때는 또 달라져. 디귿이 빠져. 요렇게 7개. 여기서 주의사항. 근대 때에는 디귿하고 시옷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현대국어는 어때? 거꾸로지. 디귿하고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한다. 요거 두 개 받침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정운식 표기. 요 형광펜, 요 그대로 형광펜. 동국정운식 표기는 몇 세기에 소실된다? 근데 이 본문은 몇 세기 본문이다? 그 위에 연표 써있잖아. 15세기 중엽이지? 몇 년이라 써있어? 그치? 그지? 예.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거 동국정운식 표기는 이 동국정운식 표기는 고유어 말고 한자어에만 국한된 거야.
됐어? 됐어? 봐봐. 얘는 지금 한자가 들어가 있지. 그지? 여기에 동국정식 표기가 해당이 된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한자가 있어 없어 이만큼은. 그럼 여기는 동국정식 표기 아예 없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동국정식 표기는 세 가지가 있어. A, B, C 세 가지가 있지? 근데 여기 세 번째 거는 이 본문에는 없어. 이형보례라는 건데 얘는 지금 이 본문에는 없어. 참고로 말해주면 마찬가지로 한자인데 리을 받침 한자 이거 날일자잖아. 그 리을 대신 리을하고 여린 이을 겹받침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린 히읗을 하나 더 써주는 거야. 병기 표기할 때. 오른쪽에 있는 거 달월자지. 얘도 마찬가지로 리을 여린 이을 겹받침. 되겠니?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리을하고 여린 이을 겹받침이 있지. 근데 이거 한자 아니지. 동국정식 표기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되겠지? 근데 요 C는 이 본문에는 없으니까 요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A는 또 뭐냐? 받침이 표기되어 있긴 있는데 음가가 X요. 음가가 X라는 거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형식적으로 쓰인 종성이라는 뜻이지. 요 음가가 X라는 것은 발음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렇게 이 형식적으로 왜 쓴 거냐? 이 형식 종성이 없으면 초성하고 중성만 돼 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자를 초성, 중성, 종성 세 개 모두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요 종성을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되겠어? 됐어? 넘어간다. 자, 요걸 찾아야 돼. A. 자, 아까 전에 너도 이거 생종엉쟁이라고 읽었잖아, 그지? 자, 잘 따라와야 돼. 천천히 할 테니까 놓치면 안 돼. 잘 봐. 요렇게 묶어와봐. 요게 지금 방금 전에 했던 A. 그럼 얘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쉥이야, 쉐야? 쉐.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임금어자. 요것도 A. 요것도 A. 이게 동국정운식 표기야. 그러면 이게 지금 15세기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16세기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얘도 그러면 16세기에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더 있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것도 원래는 문자야, 문자. 문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문자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더 있어. 두 개 더 있어. A로 표시할게. 여기 있다. 일할 위하야. 윙이 아니라 위라고 읽어줘야 돼. 여기 하나 더. 28자 할 때 요거. 요게 동국정식 표기 중에서 형식 종성에 해당되는 애들인 거야.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동국정식 표기는 한자에서만 국한된다고 했지. 고유어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 없고, 근데 한자라고 다 동국정식 표기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 중에서 몇몇 개가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뭐야? 현실음이 아닌 이상음이지, 요거. B. 요 현실음이 아닌 이상음.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중국식 발음이에요. 중국식 발음. 봐봐. 요게 동서남북 중에 북이거든. 이게 경자야. 그럼 어떻게 읽어? 북경이지? 북경이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야? 중국에 있는 수도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경이라고 읽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어. 근데 중국 애들은 못 알아들어. 왜? 중국 애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해? 베이징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되겠니? 요렇게 발음하라고 하는 게 B인 거야. 중국식 발음. 자, 요 B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나 초성에 여린 히읗이 오면 얘는 무조건 B야. 아, 물론 한자여야 되겠지. 한자면서. 한자면서 초성에 여린 이웃 오면 무조건 B야. 되겠어? 요것도 찾아봐야 되겠지. 자, 제목에서 하나가 있어. 요거. 요게 동국정식 표기조사 B야. 그리고 요거 B. 됐어? 됐지? 그 다음에 가 백성.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뼈난. 자, A, B, C가 있는데 C는 이 본문에 없고 A, B만 있다. 아까 A 빨간색으로 표시해줬고 B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어. A는 형식종소인 거고. 됐죠? 그 동구정식 표기는 몇 세기에 사라진다? 16세기에 사라진다. 꼭 기억해야 돼. 됐지? 여기까지. 다음에 아직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요거야. 방점을 통해서 성절을 표기한다. 근데 너희 학교 교과서에서는 지금 입성은 없고 요거 3개만 있어. 3개만. 근데 원래는 입성도 포함을 시켜야 돼. 원래 입성도 있어 원래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2가지 방식으로 알려줄 거야. 제대로 된 거 하나 하고 너희 교과서에 있는 걸로 2가지로 알려줄 거야. 자, 우선은 요 입성이 중요해. 입성. 요 입성은 뭘로 따지냐면은 점하고는 상관이 없어. 얘는 뭘로 따지는 거야?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요거인 경우 요거 지우고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인 경우에는 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입성인 거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인 애들을 다 입성으로 골라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점의 개수로 없으면은 평성, 2개 찍혀 있으면은 상성, 하나 찍혀 있으면 거성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야. 되겠니? 자, 요거 잘 기억해도 됐지? 자, 다음 페이지 봐봐. 바로 넘겨봐봐. 뒤집어서 봐봐. 자, 이게 잘 나오는 게 이거야. 나란 말싸미. 자, 먼저 성조나 방점 문제가 나왔다. 봐봐, 이거 계속 언급하는 건데 방점을 통해서 성조를 나타내 주는 거야. 성조를 통해 방점이 아니라. 그럼 방점은 글자 왼쪽에 찍혀. 자, 여기서 문제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드부스 받침부터 찾는 거야. 그드부스 받침 찾았더니 랏이 여기에 해당되네.
시옷 받침이지. 점이 하나 찍혔어. 무시하는 거야. 시옷 받침은 그드부스 받침은 무조건 입성이야. 근데 나머지 그드부스 있어 없어 받침이 없지. 그럼 그때 점의 개수로 따지는 거야. 나에 봤더니 점이 없어. 그럼 평성. 말은 점이 두 개네. 상성. 싸는 없네. 평성. 미는 하나네. 거성. 되겠어? 요렇게 외워줘. 이게 제대로 배우는 거야. 근데 너희 학교에서는 지금 이거를 입성을 빼놓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교과서에서. 지금 학교 선생님 설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간단하게 봤더니 이거 봐. 어여삐 너겨 할 때 이때 엿이 시옷 받침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입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표에 보면 입성 안 나와 있지. 그냥 점이 없으니까 그냥 평성으로 가. 여기 평성으로 인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 교과서는 입성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 거야. 요거 그냥 간단한 거지. 그냥 점의 개수로만 순수하게 따지는 거야. 평성, 상성, 거성 세 개로만 보는 거지.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 입성은 없는 건가요? 입성 몰라도 돼. 그러면은 더 쉽지 뭐. 점의 개수로다가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입성이 아닌 거지. 너희 교과서 들어간다면 입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무슨 성으로 바꿔놔야 돼? 거성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되겠어? 근데 내가 알려준 게 맞는 거다. 됐죠? 근데 얘네들은 현대국어에 있어 없어? 예, 현대국어 없어. 다만 다 사라지고 없어. 요 상성 있지. 상성은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장음으로 바뀐 상태에서 남기고 있다라는 거야. 잘 봐. 이 말이 있어, 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 말 있지. 요 말이 있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말이 있어. 여기에 지금 두 개가 찍히는 거야. 되겠지?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 자, 말 발음을 할 때 얘는 그냥 짧게 말이야. 근데 이 말은 발음을 할 때 이 상성이었던 애는 말 길게 발음하는 거는 오른쪽에 발음교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야. 자, 중세 때는 상성. 근데 그게 현대로 넘어오면은 현대에는 장음으로 바뀌는 거야.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되겠어? 되니? 괜찮지? 5분 쉬었다 갑시다.